무더운 날,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던 늦은 저녁 무렵, 나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싶어 밖으로 나섰다. 집 근처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기를 1시간. 밤이 깊어서인지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몸도 점점 피곤해지고 재미도 없어져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였다. 멀리서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걸어오는 물체가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자 술 취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힐끗 그녀를 훑어본 후 지나쳤다가 용기를 내어 자전거를 돌렸다.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멈추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녀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옆집 여자였다. 어머, 정태 총각이네. 내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의외의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태, 총각이 여기 어쩐 일이야? 이런 데서 다 보고 술 때문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소 반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약간 흐트러진 모습에 얘게 말투를 귀엽게 하며 여우짓을 하는 것이었다. 정태 총각, 여긴 어쩐 일이야? 혹시 나 데리러 온 건 아니지? 아주머니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집이 어디세요? 저쪽 동네야. 그녀는 힘없는 손을 들어 먼 동네를 가리켰다. 평소 그녀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잘하면 오늘 소원 성취할 수 있겠다 싶었다. 괜찮으세요? 나 그렇게 많이 안 취했어. 봐, 정신은 말짱하잖아. 그래도 이런 데를 왜 혼자 걷고 있어요? 인적도 많이 없고 위험한데 오늘은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뭐? 내가 볼 땐 정태 씨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호호, 농담인 거 알지? 순간 내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생각에 흠칫했지만 내 속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추근된 적도 없으니 태연한 척하였다. 그런 소리 마세요. 아줌마는 저를 남자로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닌데 나 정태 씨 볼 때마다 저런 남자 가져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술 때문인지 평소 다소곳하게 말하던 그녀의 말이 그날은 거침없고 직설적이었다. 근데 왜 과거형이에요? 그거야 뭐. 정태 씨가 애인 있다고 했잖아. 그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나 이제 애인 없어. 오늘 헤어졌거든. 그래서 친구랑 술 진탕 마시고 택시 타고 오다 속이 거북해서 걸어가던 중이었어. 안 좋게 헤어지셨나 봐요? 그게 좀 말하기가 그래. 그녀는 잠시 말하기를 주저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2년간 사귀었던 남자가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다는 거였다. 그래서 그 친구랑 한바탕하고 술을 진탕 마셨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내가 봐도 속이 상할 만하였다. 너무 속상해 마세요. 아줌마 정도면 훨씬 더 능력 좋고 잘생긴 남자 만나실 수 있으니 말이죠. 저번에 제 친구 보셨죠? 그 친구가 아줌마 예쁘다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니깐요. 정말로 그랬어? 띠동갑도 넘게 차이나는 사내가 관심을 가진다는 소리에 잔뜩 찌푸리고 있던 얼굴에 순간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럼 진작에 소개를 시켜줬어야지. 네? 아무리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제가 아줌마를 먼저 찍었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있겠어요? 호 정태 총각은 언제 봐도 재밌어? 그녀는 내가 농담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하긴 내가 나이 많은 아줌마한테 성적 취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왜냐하면 아줌마 조카가 나랑 동갑이었으니 평소 나를 조카 대하듯 첫 만남에 반말을 하며 어린애 비슷하게 취급하였던 그녀였다. 그녀와 나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한참을 걸었다. 그렇게 어색한 골목 쪽에 이르자 그녀가 내 팔목을 잡아 끌며 말하였다. 정태 씨, 나 오늘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아니 술 한잔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어달라니. 너무 쉽게 들이대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걸어오는 내내 어떻게 구워 삶아야지 짱구를 굴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소원 성취를 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 미혼남이에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문대 출신 남자고요. 제가 숫기도 없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찐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성적인 성격을 바꿔보고자 해병대에 지원해버렸죠. 제가 성격만 내성적이었지. 키도 크고 체력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찐따인데 불구하고 저한테 시비 거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산도적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덩치는 큰데 착해 빠졌다고 곰탱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이고요. 위로 3살 터울 형이 있는데 형은 저와 체격은 비슷한데 성격이 좀 세고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형이 찐따 같은 동생을 볼 때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형이 저 몰래 부모님과 짜고 해병대에 지원을 하였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며 이번 기회에 눈 딱 감고 군 생활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형의 말만 듣고 입대를 하였고 고문관 소리는 좀 듣긴 했지만 성격을 많이 바꿔서 나오게 되었죠. 군 제대 후 대학을 다니면서 첫 연애도 하게 되었고 첫 경험도 하였으니 또래 친구들보다는 이성에 눈 뜬 게 많이 늦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정육업체에 취직한 저는 여러 여성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제 취향이 연상의 여자들과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것도 한두 살 차이가 아니라 기본 10살에서 20살 많은 과부, 아줌마들까지 연상이라고 모두 다 잘 맞았던 건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돌싱녀들과의 만남이 대부분 만족스러웠고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일수록 저와 취향이 잘 맞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 또래 여성들은 절 별로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제가 재미도 별로 없고 매사 진지한 데다가 덩치는 크고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미팅 사이트나 소개팅을 해도 늘 애프터가 없었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우연히 30대 후반에 회사 아줌마랑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제가 그녀에게 사랑을 듬뿍 받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 외에 다른 여자한테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그 아줌마가 처음이었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순간 생각했죠. 그래, 내가 좋아하는 여자보다 날 좋아해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자. 그게 바로 연상녀들이었죠. 또래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반면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을 공략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게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살 건드리니 툭 하고 넘어오는 게 너무 재밌더군요. 그때부터 연애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고 점점 연상녀를 찾게 된 거지요.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의 소개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편의점을 차렸어요. 물론 매매가의 70%가 대출이고 부모님 찬스도 조금 받았지요.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조용한 동네 상권이긴 해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곳에서 장사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는데 편의점 추천을 해준 지인이 3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매출도 점점 올라가더군요. 6개월 넘게 옆집 상가가 비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니 이용실을 오픈한 거예요. 제가 마침 머리 자를 때가 다 되어 인사나 할 겸 옆집으로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저 옆집 편의점에서 왔어요. 네. 하고 미용실 뒤편에서 쉬고 있던 중년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편의점에 인사하러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알바생만 있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는데 완전 제 스타일인 겁니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뽀얀 피부에 몸매에 자신이 있는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약간 남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 매력을 지닌 이시 스타일의 아줌마였죠. 문득 저 아줌마 나이 차는 많이 날 것 같아도 스타일이 꽤 괜찮은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일 먼저 결혼 여부를 물어보았고 역시나 돌싱녀였어요. 이쁘고 사회생활하면서 얼굴에는 또 새끼가 가득한 여자치고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는 여자를 못 봤거든요. 솔직히
옆집 아줌마 정도의 인물이면 주변에 남자가 안 꼬일 수가 없는 정도였으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 하면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다 보면 껄떡대는 놈도 있을 테고 어찌 한번 잡아뜨려 보려고 수작을 걸 테니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더라도 언젠가는 틈이 생길 테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들면서 언젠가는 사단이 나긴 마련이거든요. 이혼녀란 소리를 듣고부턴 한 달에 2번은 그 미용실을 찾았네요. 얼굴 도장 자주 찍다 보면 정분 날 확률도 높을 테니 말이죠. 근데 사귀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미용실 차릴 때 인테리어 비용을 보태준 것 같은데 암튼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찾아와서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옆집 여자가 찾아와서는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는 겁니다. 총각, 미안한데 잠시만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려야죠. 나 셀프 인테리어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좀 도와줘. 애인도 있으면서 그걸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아줌마를 따라 미용실로 향했어요. 알고 보니 기다란 줄에 여러 개의 전등이 달려있는 장식을 월트리처럼 벽에다가 꾸미려고 하는데 손이 닿지 않는다며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층고가 높아 아줌마가 원하는 위치에는 의자 위에 올라서야지만 겨우 닿는 위치였는데 의자가 시원찮은 건지 제가 균형 감각이 없는 건지 자꾸 흔들려서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줌마가 이대론 위험할 것 같다며 붙잡아 준다더니 고의인지 아닌지 제 앞으로 와서는 양손으로 허리를 딱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뭐지? 하필이면 굉장히 민망한 자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순간 제 가슴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하고 설레면서 긴장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죠. 이거 혹시 플러팅인가? 뒤에서 잡아주거나 옆에서도 충분했을 것 같았는데 하필이면 딱 정면에서 다행히 아줌마도 민망했던지 고개는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순간 저랑 눈이 마주치자 총각, 이제 괜찮아졌지?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뜸을 들이다 대답을 하였죠. 네, 아주 좋아요. 그녀가 씩 웃더군요. 아무튼 의자를 밟고 서서 아줌마와 그 자세로 한참이나 낑낑대다가 월트리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였고 전원을 넣는 순간 반짝반짝 불이 켜지자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손뼉을 마주치며 아주 기뻐했어요. 그날 이후 하루 온종일 옆집 여자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까 고심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시내에 잠깐 볼일 보고 다녀오는 길에 누군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을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웠죠. 옆집 아줌마였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나 시내 좀 다녀오는 길인데 총각차 지나가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말았네. 쉬는 날인데 왜 혼자 다니시고 그러세요? 남자친구분은요? 그 사람 아주 바쁜 사람이야. 눈치를 보니 평범한 사이는 아닌 듯. 내 짐작으론 유부남이거나 엔조이 뭐 그런 사이처럼 보였다. 암튼 아줌마를 차에 태워 잠시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나저나 총각은 나 볼 때마다 아줌마, 아줌마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아줌마가 제일 편하지 않나요? 아이,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줌마 소리 이제 그만하고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될까? 아줌마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저는 아줌마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 김옥순이야. 앞으로 옥순 아니면 누나라고 불러줘. 하하하,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누나라고 불러요? 그럼 옥순 씨라고 이름을 부르던가. 암튼 아줌마 소린 듣기 싫단 말야. 특히 총각한텐. 난 옥순 씨라고 부르면 거리감 느껴져서 싫은데 이왕 호칭 정리하는 거 앞으로 자기야 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자기, 자기야. 어때요? 애인도 아닌데 무슨 자기야. 싫으시면 계속해서 아줌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참나. 아줌마 소리 듣는 것보단 차라리 자기야가 낫긴 하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 그럼요. 당연하죠, 옥순 씨. 제 이름은 박정태예요. 앞으로는 옥순 씨도 저를 정태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녀의 집 앞까지 도착하니 그녀가 잠시 들렀다가도 된단다. 집에 들어오라고? 혼자 사는 여자가 사내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다 준다는 거나 다름없는 소리인데 잠깐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저야 좋지요? 그럼 사양 안 하고 들어갑니다. 더운 날씨 탓인지 입안이 텁텁하기도 하고 좀 쉬면서 시원한 콜라나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싶어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아줌마 입에서 자긴 남자 보기 지지리도 없다고 하길래 순간 아줌마 팔자가 얼마나 사나워서 그런가 내가 송금을 봐주겠다고 작업에 들어갔다. 와, 아줌마 여기가 연애운인데 올해 넘기기 전에 운명의 남자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호, 송금에 그런 것도 보여? 암튼 남자가 곧 생길 거라니 기분은 좋으네. 그때부터 아줌마도 내가 편해졌는지 약간 넋두리 같은 말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요. 연애도 많이 해보고 좀 더 신중하게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결국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녀가 되었다더군요. 이혼 후 만난 남자는 친구와 바람이 났고요. 그녀 입장에선 참 박복하다 여기기 충분하였죠. 이후로 그녀와 부딪히는 횟수가 점점 더 잦아졌고 매일같이 점심을 같이 해결하게 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네요. 하루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그녀가 우리 가게로 오더니 치킨 시켜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쯤이었어요. 완전 좋았죠. 치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어 외롭다면서 저랑 하룻밤 스쳐 지나가는 남자가 아니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대요. 그래서 날 진짜 사랑해줄 자신 있냐고, 바람 안 피울 자신 있냐고, 내가 좀 보수적이라 남자친구나 남자 동기들과 모임하는 것조차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교제하자는 고백을 받고 아줌마와 만남을 유지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그리고 주변 시선 때문에 걱정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걱정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그녀는 내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여자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었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저냥 살만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예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도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 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예뻤겠다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저와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에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다면서 친해지고 싶다는데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들기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서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몸매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미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집이 좁고 에어컨도 없어 덥기 때문에 우통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인데 집에 연장이 없다고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빌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깐 채로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구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굳이 제게 도와달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그 증거로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아줌마는 제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는 척하며 제 팔뚝을 치고는 했어요.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라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협조했습니다. 선반 조립은 10분도 안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30분이 넘게 하면서 그 쫄깃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미 아줌마는 제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선반 조립만 천천히 다 끝내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워낙 스타일 좋고 예쁜 아줌마라서
한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남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더 애를 태울 심산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반찬 나눠 먹자면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맥주캔을 들고 집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쉽게 아줌마에게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애태우고 애태우다 보면 아줌마가 먼저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3월이라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였습니다. 쉬는 날인데 여자친구는 본가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저는 혼자 집에서 편하게 게임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아줌마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하거나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자면서 귀찮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 밤이 아줌마에게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줌마였어요. 총각, 미안한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당장 씻어야 하는데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진짜 작정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죠. 네,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뜨거운 물 아주 잘 나와요. 그렇게 밖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씻고 나오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묶어 올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총각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텐데 어떻게 참는 거야? 딱히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게 고백하는 걸요. 요즘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말로 시작한 아줌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제게 애원하듯 들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줌마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알아? 왜 이리 짓궂어? 아줌마 그런 모습이 귀여워서요. 아줌마는 그동안 오래 참아온 것만큼 그 뒤로 매일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정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건지 저를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줌마가 싫지는 않았어요. 연륜 있는 아줌마는 어린 여자친구와는 다르게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어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가까이 두고 즐기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옆집에서 뛰어올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 둘만 알면 아무런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에게는 물론 비밀이고 아줌마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즐거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면 조심해야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서 53살의 설비기사 민철은 매일같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살아간다. 그는 고졸 출신으로 평생 보일러와 씨름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다. 아이들은 이제 제각기 삶을 찾아 떠났고 민철은 홀로 남아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의 앞집에는 43살의 경민 엄마가 살고 있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잠시 일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다 바람난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그녀는 아들 경민이를 키우며 새 출발을 꿈꾸는 중이었다. 민철과 경민 엄마는 처음에는
그저 이웃 사이였다. 하지만 민철은 어려움에 처한 그녀를 두고 볼 수 없었다. 경민, 엄마의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주고 집 앞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도맡았다. 말없이 베푸는 그의 배려에 경민 엄마는 점차 마음의 빚을 느꼈다. 어느 날 동네 마트, 민철은 작업을 마치고 저녁거리를 사러 들렀다. 늘 보던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를 본 경민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민철은 약간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먹고 살아야죠. 경민 엄마는 요즘 좀 어때요? 글쎄요. 그냥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전부예요. 아저씨 덕분에 그나마 마음이 편하죠. 에이,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짧은 인사가 길어진 대화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동네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철의 진솔한 말투와 따뜻한 배려는 경민 엄마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몇 주 뒤, 경민 엄마의 집 싱크대가 고장났다. 민철은 흔쾌히 고쳐주겠다고 했다. 작업을 마치고 나가는 길, 그는 문득 물었다. 경민 엄마, 시간 되면 소주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요즘 저도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동네 포장마차에서 나눈 술 한 잔은 그들의 거리를 훨씬 좁혔다. 경민 엄마는 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민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그날 밤, 경민 엄마는 속마음을 털어놓은 자신이 민철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번은 민철이 경민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간 적이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민 엄마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저씨, 경민이랑 잘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경민이가 워낙 잘 따르네요. 아빠 역할은 못해도 삼촌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저씨라면 어떨까요? 민철은 당황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고졸의 노가다꾼인데 경민 엄마는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민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경민 엄마를 좋아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아침 일찍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경민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랑이었다. 10살 차이와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누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죠.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에 맞설 만큼 단단해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43살 결혼 13년 차에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지난 10년간 워킹맘으로 일을 하다 3년 전부터 친구와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집안 살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어느 날 우리 집 건너편 1층에서 보일러 설비 가게를 하시는 아저씨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1년 전 우리 집 건물의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면서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후 한 번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저씨한테 연락이 오니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겁니다. 어머나, 아저씨가 어쩐 일이세요? 한동안 대답을 주저하던 아저씨가 어렵사리 꺼낸 첫 마디가 저기, 경민 엄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네, 그리 뜸들이지 말고 말해보세요. 경민 아빠가 아무래도 2층 아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단 말야. 우리 집은 4층 다가구, 건물로 원투룸 10가구를 임대놓고 4층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아무래도 내연관계처럼 보인다는 여자는 약 석 달 전 201호 투룸으로 이사 온 30대 초반의 세입자였다. 아저씨 증거는 있어요? 고 묻자 경민 엄마한테 내가 왜 흩은 소리를 하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데 며칠 전 경민 엄마가 3층 복도의 전등을 교체해달라고 했었잖아. 그날 경민 아빠가 201호에서 나오는 걸 봤다니깐. 근데 오늘 아침에 분명 경민 아빠 차 끌고 출근하는 거 봤거든. 근데 지금 차가 1층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뭔가 수상하지 않아? 나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태우시던 설비 아저씨랑 눈이 딱 마주친 것이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설비 아저씨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저씨, 저 무서워요. 혼자는 못 가겠어요. 걱정 마요.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아저씨도 내 심정을 알고 있다는 듯 나한테 이까딜로 도망치려 하지 말고 부딪혀 견뎌내라고 했다. 그때의 고마움이란 옆에 있어 준단 말 한마디가 왜 그리 크게 느껴지던지. 집에 신랑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아저씨가 1층으로 내려가더니 201호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고 와서는 201호에는 분명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곧장 201호로 쳐들어갔다. 문 앞에서 10여 분 정도 실랑이가 이어졌고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야 문이 열렸다. 헐헐, 정말이다. 알고 보니 신랑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가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오래전부터 신랑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모양이다. 니들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한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깐 우리 더 이상 일 크게는 만들지 말자. 당신이 좀 진정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버렸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내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해준 사람은 바로 설비 아저씨였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더는 참지 말자. 이혼하자. 큰 충돌 없이 매듭을 짓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현재 살고 있는 4층 다가구 주택을 받는 것이었죠. 그렇게 13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1년. 오랜 시간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매일 새벽 운동을 위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의 상쾌한 공기가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새벽 운동을 하며 공원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던 찰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다.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던 것도 잠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트럭의 경적 소리. 고개를 돌리니 설비 아저씨가 트럭 안에서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경민 엄마, 뭐 하세요? 얼른 타요. 그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나는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으로 얼른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축축히 젖은 내 꼴을 떠올리니 민망함이 몰려왔다. 아저씨는 꼭 제가 곤란할 때마다 나타나시네요. 그는 천천히 차를 몰며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게요. 뭐 이런 게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차 안에 정막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근데 경민 엄마, 오늘 같은 날 운동은 왜 하러 나갔어요? 그러게요. 집에 나올 때는 비가 안 오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하하. 누구나 소나기는 피할 수 없는 법이죠. 그가 무심히 던진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사실 경민 아빠 일 알게 됐을 때 내가 괜히 얘기했나 후회도 좀 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저씨, 덕분에 시원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사세요. 대화는 점점 편안해졌고 나는 호기심에 물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혹시 저 스토킹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운명이죠. 그는 크게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쳤다. 허허, 내가 경민 엄마 정도면 매일 따라다녀도 후회는 없죠. 그의 예상치 못한 농담에 웃음이 터졌다. 점잖은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이런 말도 잘하시네요. 경민 엄마는 왜 아직 혼자예요? 좋은 사람 만날 때도 됐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어렵기도 하고요. 너무 신중하기만 하면 인연을 찾기 어려워요.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무나요? 아무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너무 가리지는 말자는 거죠. 대화는 어느새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흘러갔다. 근데 아저씨는 왜 혼자세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요? 정식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어도 그냥 편하게 지내는 비밀 친구는 있어요. 비밀 친구요? 우와, 그런 것도 하세요? 이 나이에 행복이 뭐 별건가요? 눈치 안 보고 서로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그의 말에 나도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비밀 친구 조건 같은 거 있나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경민 엄마 정도면 좋죠. 갑작스러운 답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가 농담이라며 웃어넘기길래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럼 아저씨랑 비밀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떨 것 같아요? 뭔가 긴장되고 재밌으면서 흥미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뭐, 일단 시작해보죠.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만 하면 되죠. 그의 다소 황당스런 제안에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차 안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소나기를 계기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경민 엄마의 하루는 늘 빠듯했다. 경민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틈틈이 재취업을 준비하며 지내던 그녀는 요즘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걸 느꼈다. 바로 그 아저씨. 오래된 작업복에 늘 검댕 묻은 얼굴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남자였다. 그날도 예고 없이 비가 내렸다. 고장난 우산을 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 길.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경민 엄마, 여기 내 우산 써요. 고개를 돌리니 아저씨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은 말없이도 위로가 됐다. 아저씨는 제 인생의 흑기사 같아요. 흑기사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소 지었다. 네,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시잖아요. 짠 하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흑기사까진 모르겠고 그냥 인연이죠. 그래도 그게 경민 엄마한테 힘이 되어 준다니 기쁘네요. 그럼 경민 엄마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아저씨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야죠. 신세 갚아야 하니까요. 아저씨 덕분에 비도 피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냈잖아요. 저 오늘 집에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야 경민 엄마가 불러만 주면 고맙죠. 그렇게 초대된 저녁 식사 자리. 경민 엄마는 해물칼국수와 보쌈을 만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손끝에 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기분 좋은 흥얼거림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저녁 식탁에 둘은 나란히 앉았다. 칼국수의 진한 국물 맛이 그날의 분위기처럼 깊었다. 복분자주를 나누며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병은 3개나 비워졌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한층 가까워졌다. 경민 엄마, 왜 부탁이면 뭐든지 들어준다고 했지?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아저씨가 원하시면 뭐든지. 그런데 그의 눈빛이 살짝 바뀌더니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민 엄마랑 연애하고 싶은데 이번엔 경민 엄마가 내 흑기사가 되어줄래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번 만나봐요. 그렇게 시작된 교제는 6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그녀와 경민이를 돌봐주었고 그녀도 그의 진솔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느 날 아저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경민 엄마, 사실 말 못한 게 있어요. 저 옆 동네에 아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냥 아는 사이긴 한데 이제 더는 이래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삶이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재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끝내는 게 저도 마음 아프지만 경민 엄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첫 번째로 시작된 사랑이었다. 허무하게 끝나기엔 너무 소중했고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와의 이별 후 일주일, 경민 엄마는 여전히 그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주말, 갑자기 카톡 알림이 울렸다. 경민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설마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닐까?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집으로 불렀다. 집에 들어선 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헤어지고 나서야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를 보는 순간 자신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하자고요. 나도 아저씨도. 그렇게 다시 시작된 연애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민 엄마와 아저씨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누구의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경민 엄마가 물었다. 아저씨,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그럼요. 경민 엄마가 비에 젖어 우산도 없이 걷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아저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우산이에요. 그녀의 말에 아저씨는 수줍게 웃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작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사랑은 끝없는 용서와 익숙해질 수 없는 친밀함의 표현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일상생활 중인 평범한 유부녀예요. 저희 부부는 첫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있어요. 연애 때처럼 여전히 다정한 남편 덕분에 우리 부부는 연애 시절 분위기로 살고 있죠. 저희 남편은 구급대원이에요. 처음엔 옷에 묻혀온 핏자국에 놀라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할 정도죠. 사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여러모로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했을 땐 술에 떡이 된 환자가 몸에 손대지 말라며 난동을 부려서 주먹에 맞아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든 채 들어오기도 했어요.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그래도 남편이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일이기도 하고 힘들고 고돼도 보람있어 하니까 묵묵히 남편 뜻을 따르고 있죠. 남편은 자기 몸도 힘들 텐데 휴일이면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데이트 가고 싶은데 없어? 장모님이랑 같이 공원 가서 점심 먹고 데이트할래? 이러면서 저를 먼저 생각해줘요. 평소에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고마우면서도 많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남편이 쉴 수 있도록 괜찮다고 거절을 하는 편이죠. 남편은 저 외에도 챙기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제 친정 엄마죠. 엄마는 저희 옆동에 살고 계세요. 제가 결혼하면서 집을 나가게 돼서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죠. 사실 결혼 앞두고 엄마 혼자 남기고 집을 나오는 게 너무 걱정되었어요. 뉴스를 보면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기사가 많잖아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말 못 꺼내고 있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준 남편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죠. 딸 내외 신혼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다시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을 했죠.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근처라고는 해도 혼자 지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은 적적해 하실 엄마를 위해 말티즈를 선물로 사드렸어요. 처음엔 강아지를 보시고는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던 엄마는 이젠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계세요. 이쯤 되면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모 사랑은 사위라고 할 만하겠죠. 사실 저와 엄마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운 없게도 아름답지 않은 가정사를 겪고 자란 덕분이죠. 엄마와 제가 같이 산 세월은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꽤 풍족한 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셨죠. 대표 아들이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높은 직책을 맡고 계셨고요. 엄마는 결혼하고 1년 뒤 저를 낳았어요. 결혼 전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던 엄마는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셨고 이후로는 살림과 육아에 힘쓰며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죠. 제가 저희 집안의 첫 아이다 보니 저는 가족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첫손녀인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떠나버렸어요. 4살 무렵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날의 일을 기억해요. 모르긴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기억일 거예요. 그날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엄마의 옷차림이었죠. 평소와 달리 엄마는 외출복 차림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아침을 먹인 뒤 데리고 나갔죠.
그리곤 대문 밖에 대기해 있던 아빠 차에 올랐어요. 아빠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엄마는 절 아는 채 보조석에 앉았어요. 우리 가족을 실은 차는 어딘가를 향해 한참을 달렸어요. 그러다 도착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버스터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고는 말없이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 몸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죠. 나중에 크고 나서야 그때 엄마가 울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희수야, 엄마는 우리 희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 잊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자 옆에 있던 아빠가 애한테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하냐며 기억해서 좋을 거 없다고 퉁명스레 말했어요. 엄마는 저를 떼어놓고는 뒷좌석에서 큰 캐리어를 꺼내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저를 뒤로하고 엄마는 그렇게 버스터미널 안으로 사라졌죠. 아빠는 울다 지친 제 몸 위로 안전벨트를 다시 채워주고는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저를 반긴 건 엄마가 아닌 낯선 여자였어요. 예쁘게 화장을 한 여자는 엄마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아빠는 뭐가 좋은지 웃고 있었어요. 희수야, 인사해. 오늘부터 우리 희수 엄마가 되실 분이야. 엄마라고 해봐. 저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울먹였고 아빠는 그런 저를 잡고 단호히 말했죠. 이제는 이 아줌마가 희수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고 말도 잘 들어야 해.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를 달래주지 않았죠. 그렇게 새엄마와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새엄마는 나름 엄마 노릇을 한다고 노력했지만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서툴었어요. 아빠가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해주고 나서야 상황이 조금 나아졌죠. 엄마를 찾으며 많이 보챘던 저는 시간이 지나자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었고 언제부턴가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5살부터 유치원도 다니며 친엄마를 잊기 시작했어요.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새엄마가 임신을 했고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동생을 낳았어요. 동생은 남동생이었어요. 아빠랑 할머니가 아들이 나왔다고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동생이 태어나고부터 저를 대하는 새엄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동생의 첫 돌 이후예요. 어느 순간부터 새엄마는 동생 기저귀 가는 것부터 분유를 타주는 것까지 제게 시켰고 제가 먹은 건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했어요. 방 청소도 물론이었죠. 말 그대로 못된 계모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미 새엄마를 엄마의 존재로 인식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새엄마는 남동생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짓다가도 제게는 싸늘하게 대했어요. 뭐하고 서 있어? 들어가 숙제해. 공부하든가 할 거 없으면 잠이라도 자. 늘 이렇게 날카롭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루는 동생이 너무 울길래 배가 고픈가 싶어서 이유식을 찾았는데 새엄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버럭 질러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려고? 그러다 내 아들 탈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새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닌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친엄마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같이 산 시간은 새엄마가 더 길었지만 역시나 내 엄마는 친엄마뿐이었죠. 이런 일들은 아빠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쁜 데다 무엇보다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만큼은 제게 천사 같은 엄마로 변했거든요. 아빠가 남동생에게 빠져있기도 했고요. 내가 결혼은 잘했지. 당신처럼 애들 잘 돌봐주는 사람이 어딨어? 아빠는 새엄마의 본 모습을 몰랐거든요. 이런 상황에 제가 새엄마 실체를 폭로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는 방과 후 친구네 집에 가거나 도서관에 있다가 최대한 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늦게 들어가면 늦었다고 타박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만 했거든요. 고생을 하면 금방 애늙은이가 된다고 하더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 목표는 1등이 아닌 독립이었어요. 정확히는 새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였죠.
아빠는 새엄마처럼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점점 제게 무관심했어요. 떠난 아내가 남기고 간 딸보다는 사랑하는 현재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더 소중했겠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친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관심이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엄마한테 너무 들볶여서 그런지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낫더라고요.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쭉쭉 오르더라고요. 물론 제 성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아빠는 단 한 번도 성적표 나왔냐는 말조차 하지 않았죠. 고등학교에서도 늘 전교 5% 안에 들었어요. 당연히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교에 지원을 했죠. 남들은 공부만 해도 힘들다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집도 잘 살면서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고 했지만 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다달이 넣어주는 용돈과 명절에 받은 용돈들도 모조리 저금을 했어요. 거기에 알바를 해서 번 돈까지요. 다행히 저는 지원했던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합격 통지서를 내밀자 놀라더라고요. 그럴만했죠. 제 성적도 몰랐으니까요. 우리 딸 합격한 거야? 이런 명문대에 지원했는지 몰랐는데 역시 우리 딸이네. 희수야 정말 고생했다. 아빠 우리 희수가 너무 자랑스럽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명문대에 들어갔다니 우리 딸이라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옆에 있던 새엄마는 못마땅해 했죠. 모르는 소리 말아요. 요즘은 4년제 졸업생 취업률이 더 낮다고요. 차라리 기술이나 배워서 취직하는 게 빠르지. 명문대는 무슨. 부러우면 지는 거란 말처럼 새엄마는 절대 지지 않으려 부럽지 않은 척을 해댔어요. 아빠, 저 기숙사 신청했어요. 안 되면 자취라도 할 생각이에요.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딸이 공부한다는데 이 아빠가 그 정도 못 해주겠니? 얼마든 말만 해. 아빠는 신이 나서 뭐든 다 해줄 것 같았어요.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진 저는 대학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학교가 본가랑 거리가 있다 보니 보기 싫은 인간들도 안 봐도 돼서 좋더라고요. 공부나 시험 핑계로 집에 안 가도 되니 제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학교 생활은 꽤 즐거웠어요. 2학년 무렵 친구한테 소개받은 남자와 연애도 시작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동기 친오빠의 친구였어요. 저보다 연상이고 당시 막 구급대원이 된 사회 초년생이었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든든한 오빠 같았거든요. 사귄 지 2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 퇴근에 맞춰서 남자친구 일터로 가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였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근처 카페에 있겠다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맞은편 빵집에서 남자친구가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에 큰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통화를 하며 어딘가로 가더군요. 통화하는 내내 환하게 웃는 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심박수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카페에서 나와 남자친구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 조심하며 뒤를 쫓았어요. 한참을 따라가 보니 슬슬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둘러보니 낯선 동네에 들어와 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쪽방 밀집 지역인 것 같았어요. 주변 집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된 낡은 빌라였죠. 그 순간 남자친구가 어느 빌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빌라로 들어가 계단 벽에 붙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들었어요. 정말 그 여자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네 아빠는 쥐뿔도 관심 없었고? 제게 다그치듯 묻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못돼 처먹은 인간 같으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가 널 데리고 나오는 건데 라고 말하며 울먹였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엄마랑 같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얘기해줄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저를 잡아 끌었어요. 저도 못 이기는 척 집 안으로 들어갔죠.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엄마는 제가 모르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요. 네 아빠랑 그 여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내가 네 아빠 회사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어. 너무 웃긴 게 직원들도 다 알고 있더라. 네 아빤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회사 내에서 지위가 있으니 대놓고 뭐라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야.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던 그 치근한 눈빛들이 아직도 기억나. 비록 내가 고아에 가진 것도 없었지만 자존심은 있어서 네 아빠한테 이혼을 요구했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하더라. 대신 넌 못 준다면서. 내가 바람난 아빠 밑에서 내 딸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더라. 이혼하면 무슨 능력으로 애를 키우고 가르칠 거냐고 하는데 그 말에 흔들렸어. 양육권만 넘기면 널 평생 공주처럼 키울 거라고 그러더라. 널 위해서라도 그러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계략이었어. 회사 이미지 때문에 자기가 양육권을 가져가야 했던 것 같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로서 네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는 게 좋다고 판단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떠난 거야. 이혼한 뒤 엄마는 여기저기를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다가 지금은 이곳에서 동네 상가 청소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 지금까지 저만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살아온 그간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어요. 얘기를 듣고 나니 엄마가 너무 가여워서 그대로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도 같이 우셨죠. 그동안 엄마와 내 인생을 갈갈이 찢어놓은 아빠와 그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난 엄마가 엄마 행복 찾아서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엄마가 그리웠다가 언제부턴가는 믿고 원망스러웠어. 엄마가 힘들게 산 것도 모르고. 엄마는 오히려 엄마 없이도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희수가 잘 자라서 대학도 들어가고 준석군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내 생명의 은인이 내 딸 남자친구라니. 어쩜 이런 인연이 있니? 남자친구는 제게 엄마와의 인연을 얘기해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내가 첫 출동 나갔다가 만난 환자셨어. 상가 건물에서 과로로 쓰러지셨거든. 그 후로도 마음에 걸려서 가끔 들여다보고 병원도 같이 다녀드리다 보니 이모 조카처럼 지내게 된 거지.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날 저는 엄마 집에서 생일 케이크에 초도 켜고 같이 저녁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엄마 품에 안겨 잠들 수 있었어요. 엄마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를 뒤에 달고 본가로 갔어요. 목적은 하나였죠. 우리 모녀를 생이별시킨 장본인과 인연을 끊는 거였죠. 집에 가보니 마침 새 식구가 다 있더군요. 새엄마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쌍욕으로 터져나왔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험한 욕들을 상간이 얼굴에 대고 퍼부었어요. 그 욕을 들은 아빠는 제게 소리치더군요.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빠가 나한테 뭘 가르쳐줬는데? 가정 있는 남자가 상간녀랑 붙어먹고 조강쳐 버리는 거? 아니면 유책 배우자 주제에 자식을 빌미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와이프 내쫓는 거?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한테 자기 딸이 구박받는 거 보고 모른 척하는 거. 도대체 뭘 나한테 가르쳤는데? 이 여자가 욕먹는 건 그렇게 참기 힘들고 딸한테 무관심한 건 쉬웠구나. 하긴 그러니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겠지. 나 엄마 만났어. 아빠가 무슨 말로 엄마 속이고 내쫓았는지 다 들었다고. 희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내가 더 들을 게 있어? 저 상간녀랑 저 여자 아들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고 학창시절이고 내내 이 집에서 나갈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 알아? 그때 방에서 남동생이 나왔어요. 상간녀는 얼른 남동생을 내보냈어요. 애가 듣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네 엄마가 능력이 없어 남자 뺏긴 걸 나더러 어쩌라고.
왜? 당신 과거 애한테 들킬까봐 겁나?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지 왜 그렇게 해프고 더럽게 살았대? 쪽팔리게. 근데 어쩌나? 나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얘기 주구장창하고 다닐 건데? 당신 아들 졸업식장에 가서도 하고, 당신 아들 첫 출근 날 회사에서도 하고, 당신 아들 결혼식장에 가서도 할 거라고. 당신이랑 당신 아들 고개 못 들고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입 닥치고 살아. 새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였죠. 지금껏 잠자코 있던 남자친구가 아빠한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처음 뵙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 유감입니다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인 것 같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희수 졸업하면 결혼할 생각입니다. 희수 어머니도 모시고 살 생각이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희수 눈에서 눈물 빼는 인간들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다시는 희수 보고 살 생각 마세요. 결혼식에도 오실 생각 마시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이후 살던 집을 정리해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빠로부터 엄마가 받아야 할 몫에 위자료도 받아냈죠. 아들 결혼식장까지 찾아가겠다는 말에 겁을 먹은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했다나 봐요. 인생은 더럽게 살았어도 자기 자식 걱정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결혼 1주년이 되어가네요. 시간이 쏜살처럼 빠르다고 하더니 요즘 특히나 실감을 하게 돼요. 다시 만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가끔 겁이 나거든요.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했던 일상이 제게는 사무치게 그리워해야만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사랑하는 엄마와 든든한 남편과 함께 꿈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 시간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아보려고 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